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도 여전히 높고 긴축 의지는 여전히 강합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국내 수출은 전년 대비 18%의 상승을 보인 것 같지만 사실 전월의 20%대에서는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고 무역 수지까지 적자를 돌아선 보였는데요. 그래도 아슬아슬하지만 우리 증시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투자자를 가져가야 될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한진 박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어려운 시장이고 뭐 하나 좀 녹록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러면서도 대견하다라고 해야 될지 2,700 중반에서 또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굉장히 지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달에 연준이 50bp 올린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연준의 처방이 과연 나타날지 이게 좀 가장 궁금해요. 네, 뭐 연준은 올리겠죠. 예, 올리겠죠. 네, 뭐 오히려 안 올리면 뭐 시장이 당황할 그러면 더 안 될 것 같긴 해요. 네. 왜 안 올리지? 네, 시장이 아주 뭐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는 올해 한 7번 금리 인상은 좀 프라이싱, 가격에 반영돼 있는 것 같고요, 주가에. 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5월 달부터 이제 그 양적 긴축 QT를 하기 때문에 네. 이 QT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될까 시장은 조금 그런 쪽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뭐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면 안 될 정도로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고, 네. 뭐 어젯밤에도 뭐 근원 PCE 물가가 나왔지만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네, 40년 만에 거의 최고치에 나왔더라고요. 헤드라인도 6.4%는 뭐 한 3개월 전에는 뭐 상상도 못했던 맞습니다. 물가인데 문제는 어젯밤 나온 그 근원 물가도 5.4%도 2월 달 수치거든요. 전쟁은 2월 24일 날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 뭐 PC라든지 또 3월 중순에 나올 5월 4일 날 통화정책회의 직전에 나오는 3월 CPI 소비자 물가는 훨씬 지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2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미국이 7.9%였잖아요. 맞아요. 아마 8.2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뭐 이런 정도의 물가에 이런 정도의 긴축은 예상은 했는데 과연 물가 피크가 언제 찍을 거냐, 언제 찍힐 거냐,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인데 참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 긴축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다 보니까 달러화가 잘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달러화가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락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과 중국의 경기가 너무 부진하다라는 거죠. 특히 유럽이 최근에 그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2010년대 이후에 유럽의 어떤 재정 위기 내지는 경기 부진이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뭐 미국 얘기를 나눴지만 미국보다는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유로존의 가장 큰 형님이 이제 독일이 문제인데 독일이 한 3, 4개월 전만 해도 올해 성장률을 4.6% 봤어요. 근데 1.8%로 최근 수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하로 또 내려갈 가능성이 하향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가가 독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로존이 아직 전쟁도 안 끝났고 혹시 전쟁이 종식되고 전체적인 뭐 오일이나 원유나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제대로 공급돼도 상당히 그 공급망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겠죠. 제일 우려되는 거는 어쨌든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 같거든요. 좀 풀리더라도 다 풀어주진 않을 거고 하는 거 봐서 조금씩 풀어주겠죠. 이렇다 보면 전체적인 유가 전망은 꺾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러시아 땅에서 총성이 멈추면 꺾이긴 하겠지만 하반기 유가 평균이 WTI 기준으로 한 $80, 배럴당 한 $80 정도만 가도 다행인 거죠.
$80 가면 사실 올해 연초 수준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대비로는 평균 유가 뭐 기준으로는 한 30% 정도 오르는 수치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뭐 $150, 뭐 $180, $200 이런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안도의 어떤 재료로 작용할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가는 러시아가 어쨌든 전쟁을 계속 지속할 능력이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곧 피크아웃 칠 거다, 곧 떨어질 거다. 하지만 네. 그 유가 하락이 저유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돼도 작년 평균 대비보다는 30% 정도 높은 수준의 물가를 자극하는 유가 수준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 같다. 양쪽의 의미죠. 네. 고점은 찍었지만 인플레는 계속된다.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참 이게 뭐 긴축과 뭐 에너지 가격, 대외 변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2분기가 좀 녹록치 않을 거란 시각이 그러다 보니까 중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박사님이 보시기에 물론 경기 침체 얘기까지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또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뭐 긴 빠진 실적 시즌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그제 보면 미국 쪽에서 워낙 IT에 대한 수요를 부진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놔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가이던스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향후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2분기 시장과 아니면 2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전 세계 기업 이익이 사실은 비상입니다. 아, 네. 지금 연초에 설정한 가이던스, 네. 실적 전망은 사실은 상당히 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나라 코스피 영업이익도 뭐 한 242조 이렇게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200조를 지킬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네. 아무튼 뭐 그 정도도 나쁜 숫자는 아닙니다. 뭐 워낙 작년에 조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너무 아직까지 기대가 네, 높았던 좀 영향이 눈높이가 있으니까. 있죠. 네. 그래서 작년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고 또 연초에 좀 기업들이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내다보고 있는 그러한 어닝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원가 상승이라든지 물류 차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기업을 조금 괴롭힐 거다라는 것.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또 주가에 또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네네. 시장이 악재가 나와도 2,700, 호재가 나와도 2,700, 이게 딱 갇혀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PBR 1배 뭐 조금 미국보다는 사실은 퍼나 PBR이나 뭐 전체적인 뭐 역사적 어쨌든 밴드가 네. 밸류에이션의 밴드가 조금 낮은 영역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조금 팔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눌려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조금 맷집이 강해졌고 그리고 외국인만 뭐 아주 좀 고약하게 팔지 않으면 예. 사실은 수급은 아주 조금 뭐 그냥 그런 대로 좀 굴러갈 수 있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외국인인데 뭐 환율이 아무래도 지금 유로화가 말씀하셨듯이 조금 약세 올해 조금 더 추가 약세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엔화가 조금 또 지금 장중 또 125엔을 터치한다든지 예. 지금 이런 엔화 약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미국은 올해 7번 금리 인상하는데 뭐 지금 BOJ 일본 중앙은행은 어쨌든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다 보면 통화 정책의 다이버전스 때문에 그 차별화 때문에 엔화는 조금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강보합 내지는 강세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계속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거죠. 당분간은 상반기까지는. 그렇다 보면 외국인들이 편하게 한국 주식을 이렇게 사기에는 예.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그런 측면에서 좀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실적의 모멘텀도 약하고 또 환율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또 기업 실적도 조금 예상치에 조금 미스하는 아래쪽으로 미스하는 기업들이 조금 많이 나올 것 같고 2분기에 그렇다 보면 시장은 조금 박스권에서 조금 버티긴 하겠지만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추동력을 갖기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시장은 갇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모멘텀이 있는 섹터를 조금 주목하자 해서
이제 에너지 자립도, 에너지 투자에 대해서 강한 인식들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전,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좀 최근에 많이 푸시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건설 시멘트 아니면 그동안 눌려 있었던 조선 이런 쪽으로 좀 섹터에 접근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는 있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추가로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 어떤 투자 컨셉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요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셨던 그런 섹터들이 대체로 좀 이익이 많이 꺾이지 않는 그런 섹터인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뭐 종목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인더스트리의 속성상 에너지, 소재 뭐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새롭게 정책 관련주고요. 구조적으로 앞으로 뭐 3년, 5년 뭐 좀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말씀하신 그런 sek터들이 조금 편안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은 금리가 올라갈 때는 별로고. 아무래도 불리하다. 네. 왜냐하면 기술주 중에서 PER이 굉장히 높은 거 그런 친구들은 소위 그 투자의 어떤 그 해임 기간, 듀레이션이 좀 길다고 얘기하거든요. PER이 높으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주주가 보상을 받는 이제 그런 이론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품기가 있다고 그럴까요? 조금 너무 비싼 멀티플이 주가가 비싼 게 아니라 멀티플이 너무 비싼 종목은 조금 피하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좀 피하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전가력이 있고 그거를 제품가에 반영시키는데 수요가 비탄력적인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해도 필수 소비재나 음식료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은 안 살 수는 없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 그리고 뭐 집을 지어야 되니까 시멘트 필요하고 이런 쪽은 수요가 조금 가격에 비탄력적인 줄지 않는 그런 섹터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그다음에 전체적인 실적의 차별화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두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종목은 일단 좀 피해 가자.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방향성에서 아까 뭐 조선이라든지 에너지 투자, 건설 쪽 이제 동의해 주셨고, 더불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고밸류와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그러니까 고부채, 고밸류는 좀 피하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